안녕하세요. 저는 남편도 잃고 이제 하나뿐인 아들 마음까지 잃어버릴 뻔했던 62살 반찬 가게 하는 여성입니다. 젊어서 남편 보내고 그저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워서 좋은 짝 만나 사는 것 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명절에 아들 내외 손잡고 들어오면 갈비찜 한 솥 끓여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거. 그 평범한 행복 하나 바라고 새벽마다 찬물에 손 담그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착하던 제 아들이 저를 남보듯 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결혼식도 저 모르게 올리고 나중엔 인연을 끊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알람 맞춰 놓을 곳도 없어요. 몸이 벌써 그 시간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깜깜한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 시금치, 무, 두부를 받아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저 혼자 가게 셔터를 드르륵 올리고 들어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다란 냄비에 국부터 안 치는 거예요. 멸치 육수 우러나는 냄새가 가게에 퍼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손끝을 보면요. 마늘 냄새하고 고춧가루 물이 아주 배어버렸어요. 손톱 밑은 아무리 닦아도 늘 까맣고요. 빨래를 삶아도 옷에서 참기름 냄새가 안 빠져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부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전세방도 없고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여태 버텼어요. 저한테 이 가게는요, 그냥 돈 버는 장터가 아니에요. 제 인생 전부예요. 제가 흘린 땀이고, 제가 참은 눈물이고, 제 자존심입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젊었을 적 우리 남편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순하디 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반찬을 담고 있으면 말없이 무거운 박스를 옮겨주고요. 손님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면 얼른 대신 들여다 주던 그런 정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저한테 늘 하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여보,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 공짜로 살갑게 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무 잘해주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어요. 아이고, 당신처럼 순한 양반이 그런 무서운 소리를 다 하네. 그러면서 등짝을 한번 치고 말았죠.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배달 트럭 사고를 당했다고요. 저는 앞치마도 못 벗은 채로 그냥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 손을 붙잡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손을 잡는데 제 손에서는 아직도 다진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마늘 냄새 나는 손으로 남편 마지막 손을 잡은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참 뒤에 남편 사고 보상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단돈 10,000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에요? 제 남편 목숨하고 바꾼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밥 먹고 옷 사는데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꽁꽁 묶어서 따로 넣어뒀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살림 미천으로 보태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몇 년을 손도 안 대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요. 엄마가 반찬 가게에서 고생하는 걸 다 보고 자라서 그런지 효심이 아주 깊었죠. 어린 게 저한테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아빠처럼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 만날 거야.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이 늘 아렸어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운 게 미안해서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 아들 하나만큼은 제가 다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모진 사람이 될 줄은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 1층 카페 매니저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근이 잦은 애라 밤마다 커피 사러 1층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페 여자가 남은 샌드위치를 챙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우리 아들이 그 말에 마음이 그렇게 놓였나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 진짜 야무져. 손님 응대도 잘하고 말도 참 예쁘게 하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 저는 솔직히 싫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오랜만에 그렇게 환해진 걸 보니까요. 그때부터 아들 옷차림이 점점 깔끔해지더라고요. 머리도 자주 만지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우리 아들도 드디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 여자가 그러니까 며느리 될 애가요. 처음부터 저한테 어찌나 잘하던지요. 커피 원두에다 케이크까지 예쁘게 포장해서 보냈더라고요. 어머님도 가게에서 하나 드시라고 챙겼어요. 그 말에 저는 모르게 어머님도 가게에서 하나 드시라고 챙겼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스르르 풀리지 뭐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어른 챙길 줄 아는 애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그 애를 가게로 데려왔어요. 저는 그날 갈비찜에 잡채까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허리를 꾸벅 숙이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씩씩한지 저는 그저 흐뭇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요. 우리 아들이 밥을 한 그릇 더 뜨려고 하니까 그 애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 요즘 배 나온다고 했잖아. 저녁엔 탄수화물 좀 줄이자.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머쓱하게 밥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지 뭐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연애하니까 서로 챙겨주는 건가 보다 하고 넘겼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 애는 올 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안 왔어요. 반찬 가게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요. 손님들한테도 어찌나 상냥하게 구는지 다들 며느리 잘 봤다고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요. 그 애가 어느 순간부터 슬쩍슬쩍 이런 말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다 챙겨주시면요. 오빠가 독립을 못해요. 이제 오빠도 자기 가정 꾸릴 준비를 해야죠. 말은 다 맞는 말 같았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무슨 아들 앞길 막는 못난 어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제 앞에 딱 앉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혼인신고 먼저 했어. 식은 나중에 조용히 할 거야. 엄마한테 말하면 또 걱정부터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었어요. 뭐? 네 결혼을 엄마가 이렇게 통보로 들어야 되니? 네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엄마는 그냥 남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주 차갑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늘 내 인생에서 끼어들잖아. 나 이제 내 아내 지키고 싶어.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 둘 다 힘들어지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짐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아들 연락이 뚝 끊기다시피 했어요. 저는 반찬을 담다가도 휴대폰만 쳐다보고요. 손님이 불러도 정신을 못 차리기 일쑤였죠. 하도 답답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너 그 여자한테 대체 뭐가 씌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되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엄마는 왜 그걸 못 봐? 계속 이러면 엄마 없이 씩 올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는요. 식 날짜가 언제인지 어디서 하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아들은 피하고 그 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소리만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단골 떡집 사장이 가게에 들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드님 결혼 축하해요. 담래떡 아주 잘 맞춰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참 싹싹하던데요. 저는 그 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 아들 결혼식을 내가 떡집 사장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애가 대신 받더라고요. 어머님, 오빠가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 전화만 받으면 며칠씩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더니 아주 차분하게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두 분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오빠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따지면 따질수록 제가 아들한테 집착하는 못난 어미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나이든 남자 하나가요. 우리 가게 앞을 몇 번이나 기웃거리는 거예요. 손에는 오래된 시장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골목으로 휙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동네 어르신인가 보다 했죠. 그게 누구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며칠 뒤에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사실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모시고 살아. 그래서 식도 조용히 한 거야.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그만 당황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한텐 결혼식도 안 알리고 그 집 아버지는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야? 아들은 잠깐 말이 없더니 아주 차갑게 내뱉더라고요. 역시 그 사람 말이 맞았어. 엄마한테 말하면 이렇게 될 거라더니. 엄마는 늘 내가 뭘 말해도 먼저 화부터 내잖아. 저도 그만 홧김에 못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럴 거면 우리 인연 끊자.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끊고 나서 바로 후회했죠.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혼자 있는 줄 진작 알아챘을 테니까요. 정말이지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아들하고 인연을 끊자는 말까지 하고 몇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도 안 뜬 캄캄한 시간에 제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화면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지 뭐예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얼른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먹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장인어른이 지금 칼을... 말이 거기서 뚝 끊겼어요. 저는 다시 걸고 또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는 거예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잠시 뒤에 문자로 주소 한 줄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앞치마도 제대로 못 벗은 채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필 비까지 추적추적 오는 새벽이라 택시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저는 그 말만 되뇌었어요. 내가 왜 그때 인연 끊자고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까봐 손이 덜덜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라였어요. 계단에는 젖은 신문지가 나뒹굴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복도불은 깜빡깜빡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으면 안에서 뭔 소리라도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 앞이 아주 조용한 거예요. 불빛만 새어나오고 사람 소리 하나 안 들리니까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현관문을 보니까 잠겨있지도 않았어요. 손바닥 한 뼘쯤 딱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문을 살살 밀었어요. 그런데 거실 바닥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소주병이 대굴대굴 굴러다니고요. 싱크대 앞에는 식칼 하나가 툭 떨어져 있었어요. 그 남자 옷에서는 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 아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벽 쪽에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애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주 침착하게 물컵을 들고 서 있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올 걸 미리 알고 딱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내 통장 내놔! 이 도둑년아! 내 돈 다 어디 숨겼어? 손을 마구 휘젓고 발버둥을 치는데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다가와서 아주 차분하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아버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술만 드시면 기억도 오락가락 하시고 요즘은 저렇게 칼까지 드셔서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착 가라앉아 있던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닥에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발목을 턱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는 안 들리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아들부터 빼내요. 저 여자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니까요. 그 남자가 다시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다 한패야! 내 돈 내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지 뭐예요? 아, 며칠 전에 우리 반찬 가게 앞을 낡은 모자에 시장 가방 들고 기웃거리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저는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저한테 뭔가 말하려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설명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버지 병 때문에 결혼식도 조용히 차렸고 오빠가 요즘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요. 오빠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하고 아들이 슬슬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고 자기들도 새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사고 보상금이랑 가게 보증금 좀 빌려주면 안 돼?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왜냐면요. 그 돈 얘기는요. 제가 아들한테 자세히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 목숨하고 바꾼 그 보상금을 제가 어디다 얼마나 묶어뒀는지,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아는 건지,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어요.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침착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거요. 그래서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게 보통 큰 돈이니 통장 정리할 시간은 좀 줘야지. 며칠만 생각해 볼게.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요. 그 남자가, 그 사돈 어른이 또 난동을 부리는 척 하면서 제 팔을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작은 방으로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방문이 탁 닫히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 눈빛이요. 방금 전까지 미친 사람 같던 그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안 미쳤어요.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래 말 못해요. 잘 들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든 물건 하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반찬 주문 받을 때 쓰는 낡은 폴더폰이요. 개인 휴대폰은 따로 있으니까요. 이 사람 말은 더 들어봐야 한다는 직감 하나로요. 저는 그 폴더폰을 얼른 그 사람 손에 꾹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폴더폰을 건네지 않았더라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 집을 겨우 빠져나와서 가게로 돌아온 저는요.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다 가게 전화기로 그 사돈 어른한테 건넨 주문용 폴더폰 번호를 눌렀어요. 혹시라도 그 애한테 들킬까봐 신호를 딱 한 번만 울리고 얼른 끊었죠. 제발 눈치채고 연락 좀 다오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동이 틀 무렵이었어요. 가게 전화가 드르릉 울리는데 그 폴더폰 번호가 뜨는 거예요. 제가 얼른 받으니까 사돈 어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나예요. 지금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그러더니 무겁게 입을 떼는 거예요. 저 여자 이런 짓 처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그만 숨이 턱 막혔어요. 사돈 어른 말이요. 그 애가 아무 남자한테나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장사하는 부모가 있는 집, 사고 보상금 받은 집, 전세금이나 가계보증금 두둑한 집을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요, 사람 허한 데를 기가 막히게 짚어요. 야근하는 남자한텐 밥을 챙겨주고요. 외로운 사람한텐 편을 들어주고요. 엄마랑 가까운 남자한텐 이젠 당신 인생 살아야죠 하고 살살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 아들한테 하던 말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요. 가족을 죄다 간섭꾼으로 만들어버린대요. 자기 말만 듣게 만들어 놓고요. 나중엔 아픈 가족이니 사고니 하는 위기를 딱 꾸며내서 그 집 돈을 쏙 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위기 역할이 바로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꺼냈어요. 자기는 며느리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며느리 어머니하고 재혼한 계부라고요. 죽은 아내가요. 눈 감으면서 우리 애 좀 부탁해요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차마 저 애를 끊어내질 못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한때는 자식처럼 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집에서 큰 돈이 오간 적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애가 그 남자하고 뚝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때부터 사돈 어른은 그 애를 의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막으려고 우리 반찬 가게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그 낡은 모자에 시장 가방 들고 기웃거리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판 모르는 늙은이가 갑자기 당신 며느리가 사기꾼이요 하면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일을 그 애한테 딱 들킨 뒤부터요. 며느리가 사돈을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미리 소문을 쫙 깔아놨대요. 우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헛소리를 한다고요. 병원에 데려가서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고 거짓말까지 하고요. 판단력이 없다는 기록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거실에 굴러다니던 소주병이요. 옷에 진동하던 술 냄새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식칼이요. 그게 다 며느리가 꾸며낸 연극 무대였던 거예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요. 내 통장이고 집 보증금이고 자기가 다 대신 관리하겠다는 서류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경찰서를 가도 자기 말은 안 믿길 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전화요. 우리 아들이 살려달라 했던 그 전화도요. 아들을 진짜 살리려는 게 아니었대요. 저를 돈 내주는 자리로 끌어내려는 연극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위험하다 겁을 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려던 거죠. 그럼 우리 아들이 돈 얘기를 꺼낸 건요. 다 며느리 협박 때문이었어요. 그 애가 아들 휴대폰을 다 뒤져서 저랑 나눈 문자며 통장 사진까지 봤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선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험금이니 보증금이니 캐물었고요. 사돈 어른이 더 기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아드님이요. 몇 번이나 어머님한테 사실을 말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 여자가 휴대폰을 뺏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가게 앞까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서요. 네 엄마 가게 위생 신고 몇 번만 넣으면 문 닫는 거 순식간이야. 치매 의심된다고 몰아버릴 수도 있어. 그렇게 협박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만 수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우리 아들이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그 지옥 같은 데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연끈 짜고 모진 말을 할 때도요. 그의 눈치 보느라 저한테 진실을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돈 어른은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사돈이 아드님을 꺼내야 합니다. 나도 이거 하나 보려고 지금까지 미친 척하고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요. 미친 척하는 동안 녹음펜으로 며느리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놨대요. 그 서류 사진도 다 찍어뒀고요. 예전에 그 애한테 똑같이 당했던 남자 쪽 가족 연락처까지 어렵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우리 아들 회사에 다니는 오래된 동료한테도 어렵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점심도 혼자 못 먹었대요.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며느리한테 영상통화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일부러 마음 굳힌 척 말했어요. 돈 마련했다. 대신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잖니.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서류 제대로 보고 하자. 그 애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돈 욕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날짜하고 장소를 딱 잡지 뭐예요? 이제 그 애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되러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 애가 정한 조용한 횟집 방이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서 방 안을 꼼꼼히 살펴봤죠. 옆방에는요, 예전에 그 애한테 당할 뻔했던 피해자 가족하고 우리 아들 회사 동료가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경찰에도 미리 신고를 해뒀어요.
식당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잠시 뒤에 며느리가요. 세상 환한 얼굴로 우리 아들하고 사돈 어른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뭐라 뭐라 중얼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요. 우리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보는데 가슴이 그냥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무서웠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냈어요. 겉표지에는 요양병원 입소 보증금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병원비 서류가 아니었어요. 차용증처럼 생긴 종이에 이체 동의서에 통장 사본 요청서까지요. 거기다 우리 가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위임장까지 떡하니 들어있지 뭐예요?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른 척 물었어요. 나는 그냥 병원비 좀 보태는 줄 알았는데 이건 왜 내 통장하고 가게 보증금까지 자네 쪽에서 관리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금액이 크니까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드리려는 거죠. 나중에 말 나오면 어머님도 불편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한 방을 딱 찔렀어요. 내가 돈 안 주면 나도 치매로 몰고 가게 위생신고 넣어서 장사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 순간요. 며느리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그래도 그 애는 금세 웃음을 되찾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오빠가 제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왜 해쳐요? 저는 두 분 사이 나빠질까봐 걱정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쓱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 눈빛에 그냥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 아들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다. 너 이제 말해도 돼. 아무 일 없어. 엄마가 다 들을게. 우리 아들이 한참을 벌벌 떨더니 울먹이면서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돈 달라고 한 거 내 뜻 아니야. 저 사람이 엄마 가게 망가뜨린다고 해서 엄마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내가 너무 무서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옆방을 향해 딱 소리쳤어요. 다 들으셨죠? 그러자 옆방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예전 피해자 가족하고 우리 아들 회사 동료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딱 거니까 식당 근처에서 대기하던 경찰도 곧바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돈 어른이 미친 척을 뚝 멈추는 거예요. 흐트러진 머리를 쓱 쓸어 넘기더니 아주 또렷한 눈으로 며느리를 딱 바라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녹음펜을 꺼내서 식탁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 녹음에는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협박하는 소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제 보증금이랑 가게 보증금 빼낼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소리까지요. 낱낱이 다 담겨있지 뭐예요? 예전 피해자 가족도 나서서 증언했어요. 자기 집도 그런 식으로 전세금을 홀랑 잃을 뻔했다고요. 그러고는 그 애가 연락을 뚝 끊었다고요. 우리 아들 회사 동료도 말해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휴대폰 검사를 당하고 점심시간에 퇴근 시간까지 영상통화로 확인받았다고요. 경찰이 서류하고 녹음 자료를 쭉 확인하더니 며느리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 가족의 회사 동료 진술까지 줄줄이 이어지니까요.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서로 가게 됐죠. 저는 나가는 그의 등에 대고 단단히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을 네 손바닥에 올려놓고 흔들 수 있을 줄 알았니?
내가 평생 반찬 팔아 키운 내 아들이야. 네가 말 몇 마디로 끊어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그때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똑바로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엄마가 와줄 때까지 버틴 거야. 네 뜻대로 된 거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 뒤로 추가 조사에서요. 예전 피해자 사건까지 줄줄이 다 드러났어요. 그 애는 사기에 협박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한동안 죄책감하고 두려움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도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반찬 가게에 나와서 제 옆에서 반찬 포장하는 일을 돕는답니다. 마늘 까는 손이 아직 서툴러서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좀 하지요. 그런데 그 잔소리하는 시간이요.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돈 어른하고도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는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끝까지 남의 자식 지키려고 미친 척 버텨준 그 어른을요. 저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버렸거든요. 미워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들여다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변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디선가요? 엄마 살려줘 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그때 아들 손을 놓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